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주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여야는 오늘도 성관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놓고 비명계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발발한 지 16개월이 지난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향해 대반격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전황과 또 향후 전쟁의 변수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 자료 유출자를 추적하겠다는 건데 최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룬 여야가 조사 범위를 높여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고리로 대정부 공세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습니다. 군 당국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 일부에 대한 인양 작업을 엿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는 설비 이동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이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러시아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20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연장전에서 최석현의 결승골로 2회 연속 월드컵 4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금요일 새벽 이탈리아와 준결승전을 치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돈봉투를 주고받은 의원들의 동선 자료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검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국회 사무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뒀던 재작년 4월에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좁혀진 의원들의 행적과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윤관석 의원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 의원이 현역 의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돈봉투 6천만 원어치를 건넨 장소로 국회 본청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과 의원회관을 특정했습니다. 당시 외통위원장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요. 검찰은 윤 의원이 당시 외통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의원 모임에서 300만 원이 든 봉투 10개를 돌리고 나머지 봉투 10개는 의원회관을 돌면서 직접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압수수색은 국회 사무처가 자료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최근에 당시 송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의원과 보좌진 10여 명의 국회 본청,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이미 제출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국회 사무처가 정식 절차를 거쳐달라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당시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검찰이 10여 명이 넘는 인원에 대해서 목적도 안 밝히고 출입 기록을 요구했다며 과한 인원에 대한 개인정보 제공에 응하기는 곤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개인 인적 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평소 검찰이 요청하면 제공해주던 출입 내역을 달라고 한 것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수사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번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최강욱 의원은 황당하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서훈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압수수색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까? 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우선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자택 인근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이어 오늘 낮 12시 20분쯤엔 국회 최 의원 사무실에 수사관 등을 보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인사청문회 당시 한 장관과 가족의 주민등록 초본,
부동산 매매 계약서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진행됐는데요. 수사는 지난 4월 무소속 김민석 서울 강서구 의원이 자신을 민주당 측 인사라고 주장하는 A씨가 한 장관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고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는 경찰은 우선 피고발인인 A씨를 조사하면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B씨가 관련 자료를 갖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MBC 임무기자가 한 장관의 인사청문 관련 자료를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다른 언론사 기자에게 넘긴 정황을 파악해 임 기자의 자택과 국회 사무처 등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임 기자의 휴대전화 등을 분석한 경찰은 임 기자가 누구에게서 자료를 건네받았는지는 정확히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최 의원실이 관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늘 강제 수사에 나선 겁니다. 그러나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최 의원은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며 이런 식으로 장난을 칠 경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와 여당도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선 여야가 국회 국정조사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조사 범위를 놓고 이견을 나타냈습니다.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 보조금 감사 결과에 대한 정부와 또 여당 반응 각각 전해주시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정부는 모레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 조정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감사에서 적발된 단체들의 국고 보조금은 그저 눈먼 돈이었다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이어 문재인 정권에서 보조금이 2조 원 가까이 급증했는데도 정작 해야 할 관리 감독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서 국민 돈으로 생색은 다 내고 뒷감당은 나 몰라라 하는 먹튀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은 아직 내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은 시민단체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다고 전해지는데 어떤 내용이 논의됐습니까? 네, 국민의힘 윤재욱,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오늘 오찬 회동에서 선관위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 등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선관위 해킹 시도 의혹에 대한 국정원 보안 점검 거부 등 관련 다른 사안도 조사 범위에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집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잠시 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선관위의 감사원 감사 거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노태학 선관위원장 사퇴를 압박할 방침입니다. 하나의 국가 조직이 이렇게 전방위에 부패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놀랍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어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하기 위한 야욕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힘당의 선관위 흔들기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이승만 시대의 부정선거 개입 이후로 이런 개입해서는 안 된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끝내 직무 감찰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 위해 수사 요청서 작성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대정부 비판 수위를 더 높이고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오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저지하기 위해 송기현 원내수석 부대표를 단장으로 원내 대책단을 꾸렸습니다. 또 관련 5개 상임위원회의 회의 소집과 오염수 검증 투기 구성 등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염수 해양 방류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도 개최하며 지난 주말 장애 집회에 이어 정부 여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세에 나선 모습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론전을 괴담 정치로 규정하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염수 문제를 제2의 광우병 괴담으로 만들어 또다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자신들의 악재를 모면하려는 술수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남국 의원 가상화폐 논란 등이 불거진 민주당은
당의 쇄신을 이끌 혁신위원회 수장으로 외부 인사인 이래경 사단법인 다른백년 명예이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신임 위원장은 지난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대표 제안자로 참여했고 과거 SNS의 천안함 피격 사건과 관련해 미국 패권 세력이 조작한 자폭 사건이라고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이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 위원장의 해촉을 촉구했고 홍영표 의원도 한쪽으로 편중되고 과격한 언행으로 논란이 된 인물이라고 내정 철회를 주장하는 등 이번 인선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대통령실이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모레 모든 부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고 후속 조치를 논의합니다. 국무조정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전 부서 감사관을 포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즉각 후속 조치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는 보조금 환수와 고발, 수사 의뢰, 포상금 등 제도 개선, 보조금 예산 구조 조정, 추가 감사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재판을 맡은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2부는 오늘 열린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애초 최소 651억 원이었던 민간업자들의 배임액을 4,895억 원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군 당국이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 일부에 대한 인양 작업을 엿새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북한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는 설비 이동 움직임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서 정부가 2차 정찰위성 발사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네, 인양 작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서해상에 추락한 북한 우주발사체 동체 잔해에 대한 인양 작업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군은 수중 상황에 따라 인양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현장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장병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원통형의 동체 잔해에 고장력의 밧줄을 묶어서 끌어올려야 하는데 현재 수심 75m까지 가라앉은 상태라 쉽지 않은 작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현재 해군 함정과 항공기를 투입해 또 다른 발사체 잔해도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 추가로 식별된 건 없다고 전했습니다. 네,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1차 발사에 실패한 뒤에 2차 발사를 예고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창리 발사장에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는 기존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 인근 해안에 건설된 신규 발사장에서 진행됐는데요. 이번에 동향이 포착된 곳은 서해위성 발사장의 기존 시설입니다.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미국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랩스가 지난 3일 촬영한 사진을 바탕으로 내놓은 분석인데 발사체를 옮기고 수직으로 세워서 발사대에 장착시키는 설비인 이동식 건물이 발사 패드 중심부로 이동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건물은 지난달 29일에는 발사대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약 100m 떨어진 지점으로 위치를 옮긴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군 당국은 한미 정보당국이 동창리 지역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2차 발사 시기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앞으로 군사위성을 발사하기 전 국제해사기구 IMO에 통보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정부는 국제규범, 상식과 점점 멀어지고 있는 북한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그러한 태도는 국제적인 고립과 주민들의 고통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래를 위한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마이크 터너 미국 하원 정보위원장은 북한이 핵무기로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현재 북한은 핵무기 능력, 미국을 타격하고 뉴욕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위원장은
북한과 관련한 기존 억제력 개념은 죽었다고 규정하고 따라서 공격적인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의미하는 억제력 플러스 방어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무자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이 선고됐고요.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피해자의 옷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며 형이 더 중한 강간 살인미수로 주요 혐의가 변경됐습니다. 검찰은 형량도 1심보다 높은 징역 35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면서 2심 결과가 주목되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다른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한 유명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자신의 개인 방송에서 공개한 겁니다. 한 남성의 얼굴과 이름, 나이는 물론이고요. 직업과 출생지, 전과 기록까지 세세하게 전했습니다. 피해자가 원하고 있고 보복 범죄로 두려움에 떨고 있어서 고통을 분담하고 싶어 공개를 결정했다는 겁니다. 곧 가해자의 SNS 계정도 이렇게 알려지게 됐고요. 게시물에는 A씨를 비난하는 댓글이 1000개 이상 달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영상의 파급력은 상당했습니다. 조회수는 벌써 480만 건을 넘어섰고 좋아요 수도 24만 건이나 됩니다. 상당수의 누리꾼들은 어려운 일에 대신 나서줘서 고맙다, 감사하다,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위에 대해 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사범행을 예방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서 신상공개 제도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신상공개위원회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지 공개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 역시 개인 신상정보 공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 잠시 들어보시죠.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이 이제 그 피의자의 그 신원을 뭐 어떻게든 불법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그 정관이 뭐니 다 공개를 하는 것은 일단은 불법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의 신상 공개 제도가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자신이 올린 영상에 개인정보 침해 신고가 접수돼서 유튜브 측으로부터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며 누리꾼들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적 신상 공개를 두고 통쾌하다는 반응이 많지만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산을 노리고 장애인 동생을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살인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40대 남성 A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보고 유기치사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지적장애가 있는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 등을 먹인 뒤 근처 하천으로 데려가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부모의 상속재산 34억여 원을 나누어 갖는 문제를 두고 동생의 후견인인 숙부로부터 소송을 당하자 재산을 모두 챙길 목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만취 상태로 질주하는 40대 남성을 붙잡기 위해 한밤중 도심에서 30분 가까이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차를 따돌리려는 운전자가 신호 위반은 물론이고 시속 180km로 차를 몰아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권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급하게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가는 검은색 승용차를 경찰차가 따라갑니다. 빨간불도 아랑곳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승용차.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넘어갔다 오기도 하더니 순찰차가 앞을 가로막은 뒤에야 마지못해 멈춰 섭니다. 하지만 경찰관이 다가오는데도 차를 움직이며 도주 시도를 멈추지 않는 운전자. 경찰이 다급하게 창문을 내리치며 제지한 끝에 결국 체포됐습니다. 경찰을 피해 5km를 내달린 40대 남성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몬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음주운전 하신 그분이 이제 대리를 불러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거를 안 하시고 직접 운전을 하셔가지고 A씨가 심야에 도심을 시속 180km로 질주하면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다른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체열을 한 뒤 일단 집으로 돌려보내고 조만간 다시 불러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이 교제 폭력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 상당수가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아서 추가 대처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교제 폭력에 대한 법이 없어서 가해자 분리 조치도 제대로 안 되는데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걸까요?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6일 30대 김모 씨는 교제폭력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전 연인을 찾아가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피해 여성은 그 자리에서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흉기 미리 챙겼던데 범행 계획한 겁니까? 그러고 싶진 않았습니다. 피해자라. 경찰은 피해자가 교제폭력을 신고한 뒤 임시거처 등의 보호 조치를 거부해 범죄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신당역 살인사건이 발생했을 때 경찰이 내놓은 해명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왜 보호 조치를 원하지 않는 걸까? 현재 교제폭력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스마트워치와 임시거처 제공입니다. 그런데 위급할 때 응급 버튼을 눌러 경찰에 신고자의 위치를 전송하는 스마트워치는 찰나에 발생하는 범행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습니다. 임시거처로 옮기는 건 역시 일상생활 제약이 불가피하고 피해자가 오히려 숨어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반발 심리나 거부감이 들 수 있습니다. 내 삶이 제한되는 것 같고 난 죄도 진고 난 잘못도 없는데 왜 가해자는 이렇게 뻔뻔하게 대로를 활보하고 있으면서 나는 왜 밤낮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의 감시 속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 정의가 아닌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보호 조치를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지는 거죠. 교제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인원은 지난 2016년 8천여 명에서 지난해 12,000여 명으로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교제폭력이 어느덧 사회 문제로 자리 잡은 만큼 피해자의 일상 침해는 최소화돼 가해자에 대한 감시 수위는 높이는 방향으로 보호 조치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가해자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거나 위치 추적 장치를 달아 피해자 근처로 접근할 수 없게 차단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다만 피해자 역시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보호 조치를 자신의 권리로 인식하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 방어선을 겨냥해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측은 이렇다 할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현 기자. 네, 국제부입니다. 네, 일단 러시아 측이 밝힌 이번 전투 상황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국방부가 오늘 오전에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도네츠크주 남부 지역에서 어제 아침부터 2개 전차 대대와 6개 기계화 대대를 동원해서 대규모 공세를 펼쳤지만 성공하진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병사 약 250명을 사살하고 전차 16대와 보병 전투차량 3대, 장갑차 21대를 파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공세를 격퇴할 당시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이 이 지역 최전방 지휘소 중 한 곳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영상도 함께 공개했는데요. 드론으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는 장갑차가 이동하는 모습과 일부 차량이 충돌하면서 하얀 연기를 내며 폭발하는 모습 등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러시아 발표의 사실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는 상황입니다. 러시아 표현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대규모 공세를 펼친 게 사실이라면 이번 전투가 그간 예고돼 왔던 대반격 작전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대반격 작전을 시작할 준비가 됐으며 성공할 것이라고 강력히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제공권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많은 병사가 대반격 작전 도중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댄 러시아 서부 벨고로드주에서는 오늘 오전 드론 공격으로 에너지 시설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벨고로드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의 병참 거점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해 2월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여러 차례 공격을 받았고 최근에는 친우크라이나 성향 러시아 민병대의 급습을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Против нашей Родины вновь развязана настоящая война. Но мы дали отпор международному терроризму, защитим и жителей Донбасса, обеспечим свою безопасность. Саме зараз час, щоб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визначали завершення цієї війни. Вже цього року ми можемо зробити поразку агресора незворотньою. Це те, що максимально важливо. Терміни щодо того, як ми будемо рухатись. Будемо рішення ухвалені. Они провоцируют нас на зеркальные действия. Мы посмотрим, что с этим делать. 자,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최근 인터뷰를 저희가 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서로 승리를 자신하는 모습인데요. 네, 최근까지의 전황은 어떻고 또 언제쯤 휴전 평화협정 체결이 가능할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대사를 지낸 분이시죠. 박노벽 전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반격을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대반격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우크라이나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고 계세요? 맞습니다. 지금 대반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노르만디 작전이라든가 인천 상륙 작전처럼 아주 기습적으로 전황을 바꾸는 전투가 돼야 한다는 게 아마 우크라이나 측이 생각하고 있는 건데요. 예. 지금 전선의 형성이라든가 대비 태세를 봐서는 그런 형태의 대반격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측이 생각하는 것은 여러 지역에서 기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대반격이라고 설명을 해요. 네. 그래서 러시아 측의 발표가 맞다면 그중에 일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니까 기계화 부대가 한 6개 대대가 동원이 됐고 그렇군요. 탱크가 2개 대대가 동원이 됐으면 예. 약간 여단급으로 이제 움직인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지역을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겁니까? 맞습니다. 근데 여기뿐만 아니고 지금 이제 자포로지아주 쪽에서도 지금 전투가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건 아직 보도는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서방으로부터 기계화 여단 이런 데서 이제 나토의 독일에 가서 훈련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고 하겠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징후는 보이는데 우크라이나 측의 이제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겠고 이 상황을 또 활용을 해서 그동안에 이제 러시아군이 좀 밀리고 있다라는 이제 국내에 그런 여러 가지 비판이 있기 때문에 뭐 참모 총장이 현지 가서 지지했다든지 약간 이제 국방부가 좀 이렇게 홍보성 그런 측면도 같이 곁들여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측의 발표를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정도로 군사 규모를 움직인 거라면 그 이번 공격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한 20% 이상의 땅을 영토를 빼앗기고 있다가 한 3% 이상을 이제 탈환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일환으로 더 많은 영토를 탈환하겠다. 그래야 이제 승리의 이제 그 결과가 되고 서방으로 지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가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보도만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반격을 한다면요, 어떤 무기로 그리고 어떻게 반격을 할 것인가가 관심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서방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장갑차 탱크, 그다음에 이제 장거리 포가 있습니다. 그 동안에 한 미국이 준 게 이제 한 90km였는데 영국이 이제 섀도우 스톰이라고 250km까지 날아가는 이제 미사일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후방에 이제 그 러시아군들이 있는 병참을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포격, 기동전 플러스해서 이제 정보전,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막는 이런 거가 돼야 하는데 지금 부족한 게 이제 아무래도 공군력입니다. 공군력에서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가 한 90대 정도의 아직 F-16을 못 받았고 전투기 지원을 요청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여러 가지 훈련과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탈출로 등등.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우크라이나가 의욕과 그런 그 정치적인 그 결의는 있는데 결국은 이게 제한된 재래식 전쟁으로만 지금 끌고 가는 형상이 지금 보입니다. 그렇게 된 배경에는 이제 서방이 러시아를 너무 자극해서 어떤 이 확전이 된다든가
또 나토가 이제 결국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확전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또 목적이 같이 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우크라이나의 원칙과 그 영토 탈환이라는 그걸 도와는 줘야겠고, 이거는 또 직접 개입하면 안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무기 지원이라든가 이런 그 지원이 아무래도 완벽하고 이제 완전하게 이걸 뒤집을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결국 그 사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참 많이 희생도 하면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다고 지금 보입니다.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금 공세 지역으로 정한 구역을 보면 네. 도네츠크 남부 전선 5개 지역을 그렇죠. 지금 정했단 말이죠. 네, 네. 여기에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특히 도네츠크 지역은 옛날부터 이게 석탄 철광의 아주 자원의 보고입니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전체로 보면은 여기를 잃으면은 산업적으로 농업 국가로 전락이 돼버려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또 두 번째 정치적으로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그 도네츠크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서 패퇴를 시켜야 완전하게 그 영토를 못 찾았다는 거 해야 푸틴 대통령한테 이제 정치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거죠. 네, 저 푸틴 대통령이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한때 전황이 밀리면서 네네네. 뭐 강제 징집령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잖아요. 네네. 러시아 내 여론이 궁금합니다. 네. 지금 러시아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역시 이제 불만한 가진 여러 가지 또 그 여론층이 있죠. 네. 그 중에서 대부분 한 30만에 40만이 그 부분 동원을 하면서 국경을 열어버렸거든요. 다 나갔어요. 지금 남아 있는 국민들은 텔레비라든가 이런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이제 이 전쟁에서의 서방의 음모설, 서방이 지금 러시아를 이제 붕괴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지금 우크라이나를 이용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믿기 때문에 또 이런 위기에 대해서 이런 걸 많이 겪었거든요. 그러면 푸틴 대통령 지지율은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83%. 제가 보니까 지금 아직도 83%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지지율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내년 이제 대선을 염두에 두고 내년 대선이요? 네, 내년 3월 19일이 대선으로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본인이 6년 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인 그런 계산을 하고 있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크라이나 내에서 또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지난 2월에 조사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 네. 국민이 전쟁 초기에는 승리할 거라는 확신이 56%, 그리고 아마 국제사회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좀 밀리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1년 사이에 95%로 껑충 뛰었더라고요. 이 승리에 대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여론이 더 확고해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 추세로 지금 가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무래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그런 이제 신뢰 또는 이제 자기 희생, 솔선수범 뭐 이런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 사실 그로 인해서 서방의 지지가 확고해진 건 틀림없거든요. 그런 면에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전쟁이 정말 잘 원하는 국민이 기대하는 대로 수행되느냐, 또 그리고 지금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경제가 지금 전시 경제의 그 GDP가 거의 30%가 지금 줄어들은 상태라서 거기다 원조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끌고 가고 있는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러시아 상황을 좀 더 저는 묻고 싶은데, 러시아가 각종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주식시장도 폭락을 했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도 GDP가 이제 마이너스 2.1% 정도, 본래는 10% 이상 간다 그랬는데 선방을 한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작년까지는 잘 버텼는데 장기적으로는 어려워진다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된 배경은 역시 이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특히 석유, 가스가 유럽에서 안 사면은 이게 이제 수입원이 없기 때문에 그 군비 조달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중국이나 인도라든가 다른 나라들이 지금 많이 사주었거든요. 원래 국제 제재를 따르면 사면 안 되잖아요. 사면 안 되는데 이제 이 나라들은 뭐 거기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번에 G7 회의 때라든가 뭐 이런 때 얘기는 했는데, 그거는 아무래도 또 그 나라마다 그 제재는 그 어떤 유엔이라든가 이런 체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양자적인 그 나라가 판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러시아 경제가 아직은 버틸 수 있고 뭐 1, 2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푸틴도 지금 그렇게 생각해서 시간은 자기 편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전쟁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제가 이제 그게 제일 많은 관심인데요. 지금 아까 그 우리 언론 지금 모두에도 얘기 들으시면 양측이 다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또 양측이 서로를 푸틴은 젤렌스키를 인정을 하지 않아요. 이게 쿠데타에 의한 불법 친나치 정권이다. 상대하려면 미국하고 상대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에 의해서 타결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금년 내에는 없습니다. 없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문제를 두고 서방이나 이런 데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신냉전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중국과 러시아가 더 밀착하고요. 네. 또 나토, 미국 그리고 또 네. 우리나라, 일본도 포함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욱더 국제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보세요? 일단 이 전쟁을 두고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때 특히 러시아가 이제 거의 신냉전과 같은 대결 상태로 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중러가 서로 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서로의 그런 전략적인 이해관계가 또 달라요. 중국과 러시아가요? 그렇습니다. 또 중국은 특히 연해주 이쪽이 청나라 시대의 땅이었는데 러시아가 중국이 약할 때 다 그 불법으로 가져간 거다, 불평등하게 가져간 거다, 그런 측면이 또 하나가 있고 또 인도라든가 이런 여러 다른 나라들이 미국 주도의 그런 질서가 과연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이제 그런 세력들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지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좀 소홀히 했다면 그런 불만을 좀 해소시켜야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더 공고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아까 전쟁의 이제 지속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서방들이 고민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하냐를 두고서 아마 올 7월 11일 나토 정상회의 때 그런 이제 합의를 한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푸틴이나 이 러시아가 평화회담에 들어오려면은 영토를 이제 철수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안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의 셈법을 바꿔야겠다. 시간은 자기 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바꾸느냐? 나토에 우크라이나를 가입해 주기에는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헝가리라든가 터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러시아를 굉장히 자극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푸틴이나 크렘린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바이든이 바뀌든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든가 서방이 바뀌면 지원이 안 될 거다라는 계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니다. 서방은 정권이 바뀌어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물자 지원은 계속할 거다. 이런 합의를 이번 7월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것이 이제 일종의 러시아를 뺀 평화 정상회의 이런 형식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거기에 어떻게 경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참할지 아마 요구가 올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전쟁 승리의 확신을 가졌다는 그 여론조사도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공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이. 그런 것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평가가 또 영향을 줬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정치인이 아니었잖아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잘 아시다시피 희극 배우 이렇게 많이 알려졌는데 사실 저도 인력을 쭉 보고 많은 주위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그분이 철저한 분이더라고요. 이제 물론 지방의 유태인 출신이고요. 부모가 유태인인데 이제 동부 지역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이제 법대를 가기 전부터 연극단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배우도 했고 그 자기가 나온 출연했던 그 프로그램이 서번트 오브 더 피플이에요. 국민의 종.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 역할을 해서 그걸로 서번트 오브 피플이라는 당까지 만들어서 나왔는데 이제 거기에 나갈 때는 일단 두 가지를 했답니다. 하나는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콜로모이스키라는 그 대재벌이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내에도 러시아처럼 이제 올리가르키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좀 재정 지원을 좀 해줬죠. 그랬군요. 그렇지만 대통령 당선한 다음에는 그분하고는 이제 특혜는 준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이게 그런 이제 정책적인 걸 토론을 하자. 이게 대선 후보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토론을 하자고 이제 대통령 그쪽 지금 하고 있던 포로셴코라는 이제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 토론을 안 한다. 국민들과 소통해야겠다 하고 이런 스타디움이라든가 대중들이 많이 모이는 데 가서 그래서 인기를 자기의 그런 그 소통하는 모습.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신뢰와 어떤 그 믿음을 주면서도 국민과 소통한다는 거. 그거를 평소에 그걸 했던 분이라서 갑자기 배우가
이 전향이 됐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예. 그분도 나름대로 이런 우리 정치라는 게 결국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마지막으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가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네.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가 이제 거의 영토를 다 뺏겨가지고 이게 푸틴이 물러나게 되겠다 할 정도까지가 아니라면 쓸 가능성은 없고 네. 그렇기 때문에 서방이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떻게 보면 너무 소극적으로 무기를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이제 주게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대반격 시작된다를 주제로 모셨는데 아직 우크라이나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아마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군데서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네, 거기에 따른 성과가 있으면 아무래도 발표하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러시아가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박노벽 전 한국외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관광 활성화로 내수 진작에 나섰지만 효과는 크지가 않습니다. 국내보다 해외여행이 급증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가 커진 겁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수출 부진 속에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내수 살리기입니다. 물가 자극 우려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대신 국내 관광 활성화를 추진한 겁니다. 국내 관광을 본격 활성화하겠습니다. 최대 600억 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내수 붐업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을 아예 여행 가는 달로 정해 숙박 쿠폰을 풀고 KTX 할인 등 각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으로 소비 회복에 속도를 내겠다는 건데 효과는 아직입니다. 서비스업 생산은 오히려 줄었고 국내 소비도 2% 넘게 줄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겁니다. 또 국내 소비 중에서도 사실 뭐 음식점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여행 같은 소비도 사실 서비스업 쪽에 일부 들어가 있고 해외 여행 가서 쓰는 소비는 저희 산업활동 동향에는 이제 안 잡히니까. 실제로 올해 1분기 여행 수지 적자는 3년 반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32억 3,500만 달러 적자로 지난 2019년 3분기 이후 가장 컸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5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해외로 나간 국민이 1년 전보다 급증하면서 여행 수지 적자 폭을 키웠습니다. 1분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은 170만 명에 그쳤지만 해외로 떠난 한국인은 500만 명에 육박한 겁니다. 특히 엔저 영향으로 일본으로 떠난 여행객이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가느니 차라리 동남아, 특히 이제 일본 가자 이런 분위기 때문에 내수를 키워서 수출 부진을 좀 만회하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15개월째 이어진 무역 적자는 다행히 그 폭이 줄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여행 증가로 악화한 서비스 수지 적자가 전체적인 지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 점심으로 혹시 라면 드신 분 계십니까? 간단한 한 끼는 물론 간식으로도 인기가 많은 게 라면인데요. 그런데 요즘 라면 가격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 제작진이 편의점에 가봤습니다. 국민라면이죠. 신라면 한 봉지에 1,000원, 진라면 매운맛과 안성탕면은 각 950원, 또 900원이었고요. 너구리 라면은 1,100원이었습니다. 식당에서 사 먹은 라면은 5,000원 아래인 곳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확인해 봤더니 라면 가격은 실제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라면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24.0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3.1%나 올랐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 2월 이후 14년 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물가가 이처럼 고공행진하는 건 라면뿐이 아니죠. 소비자 물가의 먹거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가공식품과 외식 부문의 세부 품목 112개 가운데 30% 가까이가 10% 넘게 올랐습니다. 피자와 두유, 커피와 빵, 햄버거, 김치 등 모두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햄버거 같은 거 사 먹으면 10,000원 정도 선에서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확실히 많이 올라서 매일같이 통학하는 입장에서는 코로나 전보다는 좀 많이 오른 것 같거든요. 부담스럽기도 해서 그냥 집에서 요새는 집에서 그냥 많이 해먹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3%를 기록했습니다. 5%대까지 치솟았을 때와 비교하면 조금 누그러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먹거리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면 낮아지는 물가 상승률을 체감하기까진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낙농가와 유업체가 올해 우유 원유값을 정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낙농가와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 낙농진흥회가 오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원유 리터당 69원에서 104원 범위에서 인상폭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사료 가격 인상 등으로 낙농가 생산비가 증가하면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원유값이 오르면 우유가 들어가는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하루 100만 배럴 추가 원유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잠잠하던 국제유가에 또다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다음 달부터 추가로 하루 100만 배럴 원유 생산을 줄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50만 배럴 감산을 더하면 하루 150만 배럴을 감산하는 것입니다. Which is 1 million barrel of reduction for the start that starts at the 1st of July, and that million is also extendable. 러시아도 지난 3월부터 시작한 5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 협의체인 오펙 플러스는 현지 시간 4일 지난 4월 결정한 자발적 감산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이 같은 결정이 세계 원유 시장의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We as a cluster of 23 countries, we will do whatever it is necessary to bring stability to this market. 알렉산드르 노방 러시아 부총리도 취재진에게 원유 생산 방침을 결정하는데 사우디와 이견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펙 플러스 회원국은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에 합의했습니다. 또 지난 4월에는 일부 회원국이 자발적인 추가 감산을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가 주도한 자발적 감산과 기존 감산량을 합친 총량은 366만 배럴로 전 세계 수요의 4%에 해당하는 규모였습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이번 발표는 잠잠하던 국제유가에 또다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전자음악 축제인 월드 DJ 페스티벌에서 남자 화장실 내에 마약 거래 의심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기 과천경찰서는 마약 거래자로 지목된 페스티벌 참가자 20대 남성 3명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 달 전 업주와 손님 등 10명이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된 경기 시흥시 정왕동 외국인 전용 클럽에서 오늘 새벽 3시쯤 같은 혐의로 베트남 국적자 7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11월 말다툼을 하다 연인의 얼굴에 흉기를 던져 상처를 내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우 윤태영 씨가 아버지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증여받은 3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놓고 벌인 증여세 소송에서 가산세 500여만 원을 취소 판결을 받으며 일부 승소했습니다. 어제 저녁 8시쯤 전북 전주시 중동 도로를 달리던 테슬라 전기차에서 불이 나 운전자가 긴급 대피했고 불은 3시간 15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운행 중 자동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멈춘 뒤 신고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 용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 고시원 벽간 소음 문제로 이웃을 때린 뒤 그 이웃이 경찰에 신고해 입건되자 일주일 만에 다시 찾아가서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지난 1961년 군사 원호청으로 출발한 지 62년 만에 승격한 국가보훈부가 오늘 새 현판을 달고 공식 출범했고 초대 수장으로 박민식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재외동포청 출범식에서 750만 동포들은 소중한 역외 네트워크라면서 재외동포청은 이들과 모국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현충일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안에 있는 기억의 벽에서 근무 중 숨진 검찰 구성원들을 추모하면서 떠난 동료들 목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범이 투자했던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대표 A씨를 조합자금 등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더위가 잠시 쉬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방은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현재 강릉의 기온이 31도까지 올라 한여름 수준의 기온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기 쉬운 날씨니까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해주시고요. 틈틈이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일인 내일도 내륙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전남 남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는 낮까지 최고 60mm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서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휴일을 맞아 야외 활동 계획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대구의 아침 기온 모두 1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를 웃돌면서 예년 수준의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5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수요일에는 다시 전국적으로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찾아오겠고요.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오후 한때 중북부 지방에는 5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갑작스러운 비에 대비해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여야는 오늘도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공세 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래경 혁신위원장 임명을 놓고 비명계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